우리가 K배터리가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을 더 못 늘릴 것인가, 그런데 공급을 잘 할 것인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은 지금 3분기에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테슬라가 공장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 여파도 있었다. 저는 그래서 4분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기준 이상은 좀 회복을 해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2024년도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이 오히려 확대해 나간다면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장이 또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모셨습니다. 2차전지 투자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증권TV에서 또 뵈서 반갑고요. 네. 자, 2차전지 투자 전략 얘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시장을 좀 점검을 하고 탑다운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또 뭐 여러 우려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시장을 짓누릅니다. 10월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연휴가 좀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좀 중대한 이 고비 선상 하에서 그러게요. 우리가 연휴를 맞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9월 30일까지 미국 예산 처리안이 만약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감, 이 부분이 단순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이게 시장 여파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연휴 이 기간에서 극적으로 이 셧다운 우려감들이 좀 타결이 좀 되면서 리스크를 좀 해소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 오늘 장세를 보면 지금 코스피가 2.4%나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800선이 장중에 좀 이탈을 했었는데 810선이 좀 깨지면 지금 4%대 빠졌다는 것이죠. 저희가 수요일 녹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이게 이렇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무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본다면, 첫 번째는 저는 연준의 긴축 연장 우려감이다. 그렇죠. 제일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탁 튀어나온 것은 아닌데, 이게 사실 뭐 갑작스럽게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준의 어떤 이 긴축 연장 우려감들이 다시금 부각됐던 이 원인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 더군다나 이 셧다운 우려감은 좀 피했지만 미국의 이 국채금리, 장기물 채권 금리가 지금 4.703포인트를 좀 넘어가면서 4.8도 넘었죠. 돌파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대 돌파를 좀 앞두고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사실은 우리 증시의 외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되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조정의 어떤 양상으로 펼쳐진 것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그러게요. 지금으로서는 뭐 반등이 좀 나와야 되는 국면이고, 연휴 전에 이제 강하게 좀 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흐름들이라면 좀 반등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다시 외부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지금은 어쨌든 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올라오더라도 이제 반등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요. 브레이크가 언제 걸리느냐인데, 오늘 이제 2차전지 얘기할 거니까 뭐 투자자들은 다 답답한데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답답하죠 지금, 그죠? 2차전지 흐름 좀 체크해 주십시오. 동향부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하락과 동반에 보면 좀 2차전지 섹터도 역시 뭐 강한 하락세의 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4.3%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의 경우는 에코그룹주 7%대 그리고 8%대 좀 하락을 했는데, LNF도 9%대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2차전지의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양극재 소재 기업들의 지수가 4% 빠졌으니 뭐 종목별로는 뭐 배 이상 빠지는 거죠, 그렇죠? 7% 8% 그죠? 이게 저는 이 동향 부분에서 사실 이게 단순하게 증시의 어떤 문제 때문에 2차전지 섹터는 유독 더 하락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지수의 영향도 있겠지만 3분기에 어떤 이 전기차 이 판매량의 어떤 둔화 부분, 이 우려감도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나왔습니다. 일단 지표를 보면요, 2023년 상반기에 한국과 중국, 미국의 전기차 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6% 그리고 31%, 53%나 좀 급감을 했습니다. 한국이 한 22%대 감소를 했고요. 중국이 31%, 미국은 53.9%가 좀 감소했는데, 이게 증감률에 대한 어떤 감소폭이 갑자기 잘 팔리던 전기차가 갑자기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보다는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한 차례 좀 제기되면서 3분기에 일시적인 어떤 요인이 컸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 글로벌 전기차 공급량 둔화 속에서 사실 뭐 테슬라의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 43만 대라고 좀 추정해서 좀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7%가 좀 증가가 됐지만 일단은 전 분기 대비 좀 감소했다. 이 우려감들이 사실상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전체적인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가 네. 판단을 해봤습니다. 판매 대수야 늘었겠죠. 근데 증가율로 보면 이제 워낙 빠르게 증가하다가 증가율 자체가 이제 상당히 떨어져서 우려를 갖는다는 거고요. 예, 또 그리고요. 네, 전기차 공급 과잉을 주도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 지금 배터리가 중국 시장 안에서는 내수 시장을 모두 다 소비하고 남을 정도의 어떤 공급 과잉 현상. 이 부분이 사실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판가 영향으로 좀 우려감들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 이게 뭐 최근에는 뭐 디스플레이와 좀 이 업황을 좀 비교하면서 네. 과거에 이 디스플레이 굴기라고 했죠. 중국 시장이 디스플레이의 어떤 가격 혼선 요건에서 뭐 시장 장악을 하고 과잉 공급하고 나 그렇죠. 이후에 디스플레이 가격이 급락했던 LGD가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영향들 그다음에 뭐 태양광 뭐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네. 이 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요인들인데 저는 사실 뭐 디스플레이와 폴리실리콘을 2차전지 또는 이 배터리와 좀 비교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는다. 지금 전기차가 사실 잘 팔리던 게 갑자기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일시적인 공급망의 어떤 축소.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축소된 것 뿐이지 지금 전기차를 우리가 무한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인프라가 다 구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전기차에 대한 어떤 충전 시설부터 예. 해가지고 제반 여건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속하면서 이 선행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패턴들 이런 부분들 때문이지 지금 3분기의 증시 영향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인 영향이다라고 저는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이런 어떤 실적 우려감들 그리고 4분기에 혹시라도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출하량 감소 여파가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판가 압력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원재료가 하락으로 그런 것도 영업이익에 부담을 줄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3분기에는. 그렇죠. 지금 예.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 에코프로비엠이 전분기 대비해서 약 3분기 실적이 9.4%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네. LNF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LG전화는 LG화학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 양극재 사업 부분이 적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밤에드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무려 64%나 성장할 수 있다. 퓨처엠도 그러니까 양극재가 메인인데. 맞습니다. 예. 지표가 좀 다르게 나왔던 이 배경적인 원인은 지금 이 리튬 가격이 급등했던 당시에 이 고객사인 이 양극재의 어떤 소재사들이 네. 이 매입 비용을 1개월에서 2개월 내지를 선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던 리튬 가격이 일단 원가 생산 원가에 좀 반영이 됐는데 예. 판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감소됐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이런 여파가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경우에는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네. 그 직접 원료를 좀 조달하는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자체 조달 비율이 그냥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좀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상대적인 영향 하에서도 원가에 대한 어떤 이익성을 좀 개선할 수 있었다는 아직 물론 뭐 3분기 실적이 최종 발표된 것은 아닌데 네. 이런 어떤 영향적인 부분 그런데 저는 오히려 4분기 부분에서 리튬 가격 그리고 니켈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세 효과가 4분기부터는 이익률의 어떤 개선 효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의 약진이라든지요. 네. 이제 전기차의 판매 둔화 그다음에 양극재 판가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눌렸는데 네. 전망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럴 때 이제 기본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차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판매나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운 건지 아니면 네. 공급망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걸 뚫고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건지 전기차나 2차 전지 시장 전망은요. 네, 제가 2022년도에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세 가지 패턴들이 좀 있었어요. 네. 세 가지 주목해야 될 섹터가 바로 2차 전지와 네. 로봇과 UAM 이 세 가지 섹터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일단 2차 전지가 사실 지금 이 모든 이 주가 상승폭이 모든 성장치를 다 끌고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죠. 네. 그런데 뭐 우리가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겁니다. 뭐 리포터 그렇죠. 링커의 예. 경우에서는 뭐 2030년도 연간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아직은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은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생산 중단을 할 것이고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 자동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지속해서 좀 늘려나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견은 없는데 급속하게 과잉 공급 우려, 배터리라는 어떤 소재 공급망들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좀 있었고요. 아직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전기차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의 어떤 축소 여파도 좀 있었고 이게 4분기에는 오히려 이 단기 과잉 공급 우려감들로 일시적인 정체 요소는 좀 있었지만 저는 2024년도부터는 오히려 가격의 어떤 안정세 하에서 전기차의 공급량도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판단해 봤습니다. 배터리 3사의 상반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집계도 좀 한번 해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2위, SK 이노베이션이 4위, 삼성 SDI가 5위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점유율 하에서의 우리가 K배터리가 앞으로 수요적인 측면에서 공급량을 더 못 늘릴 것인가. 그런데 공급을 잘 할 것인데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어떤 공급은 지금 3분기에 저는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판단했던 부분이 테슬라가 공장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시적인 가동 중단 여파도 있었다. 저는 그래서 4분기에는 본격적인 어떤 기준 이상은 좀 회복을 해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2024년도부터 안정적인 공급망이 오히려 확대해 나간다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사의 손익 개선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기 성장성은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사실은 오버슈팅했던 거에 대한 부담. 네. 네. 그다음에 또 판가 인하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 좋다고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올해 남은 하반기 혹은 뭐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시점을 좀 좁혀서 보면 2차 전지 투자 포인트는요. 네, 우선 오늘 2차 전지를 지금 좀 사도 괜찮은가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양극재가 많이 올린 만큼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더 받을 것인가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손해계에 대비해서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폭이 굉장히 좀 컸다. 전체적으로 좀 양극재 소재 시총은 약 30% 이상 정도가 좀 감소를 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셀 3사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 오늘 종가 오늘 지수 마감 기준에서는 한 13% 정도의 시총 감소 요건이다라고 좀 판단돼 보이는데 저는 오히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장기적 안목에서는 셀 3사에 사실 크게 오른 것도 없죠. 뭐 그죠? 예.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예. 양극재가 지금 나쁘다. 배터리셀 3사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다. 또는 뭐 다른 부가 소재다. 부가 소재가 더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관점보다는 양극재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뭐 예상치보다 하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4분기에는 지금 증권가의 어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 뭐 4분기 턴어라운드 주목 부분 그리고 삼성 SDI의 고사양 배터리의 어떤 출하 부분에 따른 4분기 실적 부분,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본업인 정유업 개선 효과까지 해서 3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 이 세 가지 포인트 하에서는 긍정적인 여파 하에서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양극재 소재는 조정시 매수하되 많은 비중보다는 동일 비중 하에서는 오히려 저는 소외되어 있던 이 기타 부가 소재죠. 동박과 음극재, 전액 소재의 어떤 낙폭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가격 조정을 꽤 많이 받았다. 에코프로나 뭐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에서 40% 이상 조정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네. 굉장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뭐 분할로 하던 매수 관점으로 또 대응 괜찮다. 셀 3사 그다음에 양극재 소재인데 좀 그동안 못 올랐던 거 키 맞추기 이렇게 이제 보셨고요.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나 포함해서 그러면 탑픽 관련주는 지금은 변 대표님 어떤 거예요? 네, 저는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우선 뭐 배터리셀 3사도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도 물론 다 좋고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주가의 어떤 상승
회복 관점이라든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먼저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6.7% 정도 감소될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 예.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22.8%가 증가되면서 오히려 손익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 그리고 리튬 사업 가치를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 아직 리튬의 사업 가치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저는 반영된 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2024년도부터 본격적인 실적 산입 후에는 반영이 될 텐데 이때 반영되면 이미 늦는다. 그래서 저는 4분기까지는 그래도 포스코홀딩스 조정 시 매수하자라고 좀 판단해봤고 예. 포스코 그룹주의 전체적인 2차 전지의 밸류체인 구축 부분 이에 따른 시장 확대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다. 먼저 7월에 준공된 연간 2,500톤 규모의 이 탄산 리튬 공장과 10월에 준공 예정인 43,0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가동이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실적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1년간 인증 절차를 좀 통하게 된다면 2024년도 상반기 내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이 가셔야된다.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를 쭉 하셨고 토픽 종목은 포스코홀딩스를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만 잠깐 말씀 나누고 요 얘기 마치겠습니다. 뭐 피해갈 수 없는 어쨌든 간에 질문입니다. 에코프로인 거죠. 네네.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나 고점에서 음봉을 고점을 찌르고 그죠. 하락한 건 사실 비슷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될까? 예, 반영 안 된 게 있고 철강 쪽도 있는데 에코프로는 사실은 보면 또 우려 내지는 물린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죠? 82만 원대 지금 자리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사볼까 하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뭐 투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투자라는 것은 장기간 어떤 안목을 통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를 좀 더 증대시킨다.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에코그룹주 특히나 뭐 양극재 소재라고 좀 탁 집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양극재 소재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조정을 받는데 네.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 대수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진다. 그렇다면 양극재 수량도 10배 이상 증가가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밸류에이션 가치가 크다 작다는 현재 구간에서 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어떤 밸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가 이만큼 빠진 구간에서는 성장성까지도 훼손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도 양극재 소재의 어떤 가장 중대한 K배터리 우리가 배터리의 가장 중요한 이 원가 요소 중에 양극재 비중이 가장 큽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리튬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는 간에 무조건 필수 불가적인 뭐 원가 요소에서 양극재 공급이 확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저는 에코그룹주는 지금보다는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가치가 반영된다는 관점 이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가장 핵심 주도주는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차기 주도 후보군으로 1순위는 사실 반도체죠.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도 좀 힘겨워하고 있고 그 밑에 따라서 이제 좀 올랐던 게 뭐 로봇이나 AI 이런 쪽이고 네. 또 오는 게 뭐 있나요? 최근에는 뭐 원전 이런 것 좀 움직였었고 방산, 바이오도 이제 좀 움직일 때가 됐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동의하세요? 네. 일단 바이오에 대해서는 저는 네. 조금 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굉장히 전 보수적인 관점. 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를 좀 걸치면서 네. 당시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거침없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주로 뭐 키트 관련주나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백신을 사실 국내에서는 백신을 만들었고 바이오사이언스. 근데 뭐 주가 급락했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뭐 확산세 속에서 뭐 네. 코로나19 치료제다, 그러니까 백신이다, 치료제는 못 만들었고 결국 예. 백신이다, 뭐 진단 키트다, 네. 뭐 마스크부터 해서 파생된 굉장히 좀 많은 네. 섹터들이 좀 있었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가 유독 이 코로나19의 어떤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주가 뭐 10배 이상 급등했던 그런 이력들 좀 있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회사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죠. 유일했다. 유일하죠. 예. 그리고 치료제 만든 회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신풍제약의 경우에는 뭐 사실 뭐 피라맥스정을 통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를 좀 활용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임상에서는 최종 철회를 하면서 없던 일이 됐죠. 셀트리온도 만든다 그랬다가 사실 성사가 안 됐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투자자들이 한번 굉장히 좀 많은 실망을 좀 했었다. 네. 이 꿈을 먹는 산업이라고 해서 이 제약바이오에 막대한 투자를 좀 했는데 사실상 임상 이후에 이렇다 할 어떤 성적표가 굉장히 좀 진보대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어떤 이 피로도가 좀 굉장히 좀 컸고 이에 따라서 섹터의 어떤 모멘텀이 심각하게 좀 훼손됐다. 바이오 섹터의 투자자 피로도가 좀 증가되면서 오히려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피 현상까지 좀 벌어졌는데 최근에 어떤 이 의료 AI 섹터가 굉장히 좀 커지면서 의료와 AI가 좀 접목된 의료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좀 찾고 관련된 어떤 이 연구 개발의 어떤 이 로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획기적인 어떤 이 AI 시설이다. 뭐 이런 뭐 기술 이 부분과 뭐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이 이외에는 뭐 항암제, 암을 예측하는 뭐 진단제 뭐 각각에서 뭐 좀 다른 여파로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좀 부각이 좀 됐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주도적 관점에서는 이제 옥석가리가 지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막연한 어떤 기대감에 수반됐던 뭐 의료 AI도 주가 좀 급등을 했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보여주는 반기 실적이라든가 하반기 실적은 아직 뭐 전무하다. 숫자는 잘 안 나오는 거죠 아직 의료 AI도. 그렇죠. 예. 뭐 의료 AI라든가 뭐 비만 치료제도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 가야 해서 시판 허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기대감만 좀 부각되면서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는 추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좀 견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참 힘들죠. 정말 투자해서 고생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이 10배 수익 낸 분보다 네. 반토막 난 분이 훨씬 많을 거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보니까 고가가 36만 원까지 갔어요. 그죠? 30만 원 넘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거고요. 네. 이 주가가 지금 6만 뭐 몇천 원 와 있으니 그 고생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이런 데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은 좋은데 못 가고 있고 네. 또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뭐 또 합병한다고 해서 이사 합병했는데 그렇고 기대감이 좀 어려워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바이오의 경향들은 비만, 당뇨, 탈모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물론 항암도 있지만.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얘기 좀 하면요. 글로벌리 이제 비만 치료제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국내도 뭐 한미약품부터 해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비만 치료제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이게 보는 이 파이프라인이 좀 비만 치료제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먼저 이제 만들어서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년부터 복제약이 가능합니다. GLP-1 계열의 1세대 삭센다 제형을 2023년도 연말에 이제 보호 조치가 좀 만료가 되거든요. 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바이오 시밀러가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고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시장 하에서는 즉 돈을 벌 수 있는 이 구도가 잡힌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현재 뭐 유럽 당뇨학회가 현재 개최 중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당뇨학회랑 뭐 비만 치료제랑 무슨 이 관련이 있나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뇨와 비만 치료제 메커니즘 동일합니다. 지금 팔리는 그렇죠. 그 비만 치료제가 원래는 이제 당뇨약으로 뭐 개발됐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해서 네.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당뇨 치료제인데 그렇죠. 예. 비만 치료제는 인슐린의 분비를 조절을 통해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역할. 그래서 우스갯소리지만 이 삭센다가 최초에는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네. 오히려 살이 빠지는 부작용 때문에 당뇨 치료제 진행시키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제로. 비만 치료제가 탄생했다라는 의미가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아주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그렇죠? 네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GLP-1 계열 저도 이제 한번 이 체험을 좀 해본 이력이 좀 있었거든요. 네. 삭센다 제형의 경우에는 정해진 어떤 정량 용량을 1회 매일 1회씩 계속 맞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 지금 2세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는 주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다. 앞으로 나온 3세대는 한 달 내지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효과는 더 크면서
재용 효과는 좀 더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비만 치료제의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해 봤습니다. 먼저 이 국내에서는 인벤티지랩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일종의 이제 개발된 약물을 몸속에서 오랫동안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펩트론과 큐라티스 그리고 대웅제약, 한미약품 등이 국내 한국인 체형에 걸맞는 비만 치료제를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러한 당뇨 일정 그리고 이 학회 일정 속에서 어떤 이 고도화된 관련 기술들이 좀 공개될 때마다 단기간 어떤 이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는데 오히려 추석 연휴 이전에 주가 좀 급락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도 역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네. 오늘도 좀 강한 약세를 좀 보였는데 다소 시점 좀 아쉽지만 오히려 좀 여기서 일회성보다는 관련된 임상 모멘텀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어떤 확산세는 2024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이 관점도 우리가 좀 잘 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펩트론 네네. 이런 회사 좀 가벼운 회사고요.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죠? 장이 안 좋으니까 비만 치료제도 한미약품 대형사 가운데는 네, 뭐 동아 ST 이런 회사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삭센다가 2023 올해 말에 만료된다고요. 그러면 이 바이오시밀러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다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 제가 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재 뭐 비상장 스타트업 회사들 중에서 이미 바이오시밀러 단에서 GLP-1 계열의 복제약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 굉장히 예. 많습니다. 큐라티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펩진이라는 회사와 지금 비만 치료제 시밀러를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수율입니다. 이 펩타이드에 대한 어떤 단백 성분에 대한 수율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 빠르게 이 원료를 만들고 배양시켜서 값싸게 공급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중대한 이 숙제인데 지금 위고비의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그 사유가 바로 수율입니다. 네. 이 수율에 대한 이슈를 좀 극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빠르게 좀 더 공급할 수 있는 큐라티스도 이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된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비만 치료제 얘기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중을 가져가야 될 섹터가 되게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그죠? 대응이 어렵잖아요, 또 그죠? 그러면 기본적인 시각은 그렇고, 네, 그 안에서 좀 제약 비만 치료제 얘기했습니다만 조금 더 눈여겨 봐도 될 섹터나 기업 혹은 뭐 파이프라인 이런 거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근데 주가의 현재 조정 상태 하에서도 저는 오늘 괜찮게 보였던 섹터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 10월 중순 예정인 10월 20일부터 24일간 유럽 종양학회가 있거든요. 네. 암에 대한 어떤 임상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는 학회가 좀 준비되어 있고요. 10월 24일부터 27일간은 알츠하이머 학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에는 뭐 이후에 면역, 항암, 심장, 혈액학회 등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의 어떤 이벤트는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단기에 좀 수반될 수 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네. 물론 좀 상승폭을 좀 반납은 했지만 폐암 치료제죠. 네네. 네. 폐암 치료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지금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랭라자의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 좀 주시하고 있는데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유한양행이 얀센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현재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출시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했고 오스코텍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기술 이전했다는 기술 이전료 획득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물론 다 전부 다 나쁘다라는 어떤 관점보다는 옥석 가리기 지금부터는 돈을 벌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일단 단기 이벤트에서는 뭐 학회 일정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이 회사 단기 모멘텀들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네. 유한양행과 HLB 그리고 보로노이,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신라젠, 매드팩터, 큐리언트 이런 회사들이 이번 유럽 종양학회 좀 참가 기업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발표되는 임상 결과에 따른 유무 때문에 단기간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다. 이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암종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항암제에 대한 어떤 시판은 사실 한미약품 이외에는 국내에서 시판 허가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서 정식 허가된 사례는 한미약품이 좀 유일한데
이런 기대감들이 단순하게 어떤 막연하게 좀 가져가는 것보다는 예. 기술 이전 효과라든가 기술 이전을 통해서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수익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신라젠도 거래가 되는군요. 지난번에 이제 네. 거래 재개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워낙 이제 그 뒤어서 사실은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잘 보지는 않는데요. 신라젠이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종양학회나 이런 모멘텀, 학회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네.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네. 이제 스터디가 좀 필요한 거고요. 그죠? 네. 필요하고 밸류도 봐야 되고 가격 수준도 좀 봐야 되고 그럼 제약바이오는 선별하고 전체적인 그런 포트의 비중에서는 어느 정도 편입해서 가면 좋습니까? 네. 네, 저는 뭐 단순하게 이 지금부터 나오는 신약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임상비가 들어가고 임상 1상과 2상, 3상 그리고 시판 허가 절차 물론 임상 3상까지의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관심 있게 좀 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임상, 전임상 단계를 끝냈는데 이게 마치 당장 신약이 나올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얼마 것이죠. 전에 일상 허가 받았다고 해서 급등한 종목도 있어요.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지만 그죠? 삼상 가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학습 효과가 충분히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피하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CDMO라든가 CMO죠. 네. 위탁 생산이나 위탁 개발 회사들의 경우에는 숫자를 충분히 좀 잘 내고 있고 원료 의약품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원료 의약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그리고 저는 유독 강조해서 보는 게 줄기세포입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뭐 차바이오텍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충분한 매출 실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첨세법 시행 이후에 아직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 일본처럼 대중화되어 있는 이 줄기세포 치료 병원들이 아직은 많이 부재하지만 이런 요건들이 좀 더 많이 정비되고 확산이 된다면 충분한 이 시장의 어떤 이 가능성들은 굉장히 크다. 이 관점에서 저는 줄기세포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 의료기기 단순한 의료 AI보다는 당장의 매출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는 뭐 아이센스라는 기업, 네. 그다음에 뭐 지금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뭐 포트폴리오에서는 15% 미만까지는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나 의료기기, 네, 의료 AI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의료기기하고 네. 줄기세포 얘기는 최근에 거의 많이 안 했는데 그죠? 네. 말씀을 하시니까 줄기세포 쪽도 좀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UAM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성장 섹터 네. 가운데 하나로 뭐 쭉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2022년에 23년을 바라보면서 2차 전지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셨죠? 좋게 보신 쪽이 UAM 로봇. 말씀하셨고 로봇 그죠? 네, 네, 로봇이나 뭐 이런 거 좋았는데 UAM은 그런 거 보면 올해 사실 시장에서 그만큼 부각이 잘 되지는 맞습니다.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은 그래서 좀 미지의 영역이다. 예. 저는 로봇만큼 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UAM 섹터다라고 확신 아닌 확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이유는 지금 우리가 UAM 관련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UAM 섹터 내에서 있는 이 핵심 기술 보유 기업들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드론 관련주가 움직여요. 네. 근데 엄연하게 드론과 UAM의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지만 이게 상업화 관점에서 상용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이 비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UAM 섹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네. 먼저 UAM은 전동 수직 이착륙기를 통해서 도심 간의 이동 형태에 대한 어떤 도심 교통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반대 필수적인 어떤 이 항목이 도심 공항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직 이착륙기. 여기서 우리가 뭐 과거에 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촬영용을 위한 뭐 비행 물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지만 네. 드론 UAM 우리가 수직 이착륙기의 경우는 사람이라든가 화물이 좀 탑재될 수 있는 그런 비행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드론이 커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예. 네.
그러면 이 UAM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들 보고 있습니까? 네. 네, 전체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뭐 2040년까지 전체 UAM 시장을 약 2,100조 원으로 좀 추정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좀 체감되지 않아요. 하늘을 나는 뭐 자동차가 과연 이제 언제 올까라고 좀 판단했지만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번 뭐 이제 정책으로 그런 게 예전에 시험비행 한번 했어요. 네. 그 한강에서부터 그 여의도 한강에서부터 공항까지인가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죠? 네. 지금 뉴욕은 하고 있어요. 네네. 뉴욕 JFK에서 뉴욕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사실 모멘텀이 또 받을 수도 있죠. 예. 실증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네. 뭐 간단한 어떤 시험 동작이라든가 뭐 시험 동작 정도는 있는데 네. 지금 이미 프랑스 파리에서는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정식적으로 파리 공항에서 이 비행장까지 이동하는 서비스 에어택시 서비스를 곧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2028년도에 LA 올림픽에서도 에어택시를 그 기간 안에는 충분히 상용화하겠다고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부분 상용화를 먼저 시작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는 했지만 아직 체감하기에는 전체적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재한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일단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현재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UAM 핵심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가장 빠르게 수직 이착륙기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략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하나 시스템의 경우에는 미국의 오버에어와 수직 이착륙기인 버터플라이를 현재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시드2까지 지금 이 투자금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향후 공동 수익 관점에서는 하나 시스템도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에는 미국의 현지 법인 슈퍼널러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2028년도에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한 바 있었고 그리고 영국의 어반 에어포트와 에어택시의 운영 계획서까지 좀 발표를 하면서 빠르게 에어택시 관련 사업에 좀 치중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조비 에비에이션에 1억 달러를 좀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직접 수직 이착륙기라든가 에어택시 관련 사업에 투자 내지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뭐 자동차를 하니까 사실은 뭐 하늘을 나는 우리가 뭐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관련이 뭐 있고요. SK텔레콤도 뭐 AI도 그렇고 통신 이게 안 키는 데가 없고 한화그룹이 상당히 진심이군요, 그죠? 하나에서 하고 있고. 말씀 앞서 잠깐 하신 것처럼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네. 다른 많은 분야도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정부가 허가 내줘야지 다니는 거지 민간에서 했다고 마음대로 내일부터 우리 저기 할 거야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부의 이제 운항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맞습니다. 정부의 이제 정책도 있어서 정책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인프라를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말했듯이 도심 공항도 있어야 되고요. 예. 항공 경로도 확정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통신 제어, 관제. 이게 우리가 헬기를 띄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관제 형태하에서 항공 노선에 따라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성과도 좀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2025년도 첫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을 지난해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도심 여건에 맞는 비행체의 안전성과 그리고 교통관리 기능 시험과 실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현대차그룹과 SK텔레콤, 롯데렌탈 컨소시엄은 각 지자체를 통해서 지금 지자체와 지방 공항 간의 UAM 실증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 그리고 실증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한 인증 체계를 현재 확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관건은 이제 항공법도 좀 개정이 좀 돼야 될 거고 통신 제어라든가 관측 관련된 어떤 법령 그다음에 이 규정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지자체와 이 중앙 정부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로드맵 이후에 시험 운항 비행 그리고 도심공항에 대한 어떤 노선도 그리고 도심공항을 어디에 구축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 협의는 충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UAM 그랜드 챌린지라고 참여 주요 컨소시엄이 과거에 좀 발표된 바 있었는데요. 드럼 시험의 인증센터로부터 계양 신도시 그리고 김포공항 여의도 수서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 로드맵들은 현재 구성이 좀 되어 있다. 아까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험 운행에 대해서는 이 노선이 확정이 된다면
조금 더 빠른 실증 사업이 좀 더 가셔야 되지 않을까. 2025년도부터는 저는 수직 이착륙기가 좀 더 보편화되는 관점에서는 실증 사업들이 좀 더 빠르게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 이렇게 로봇처럼 각광을 받을 수도 있는데 못 받는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죠, 그죠? 로봇도 사실은 길에 다니는 배송 로봇 이런 거는 자율주행 이런 거나 뭐 좀 도로 안전 이런 게 연관이 있어 정책이 있지만 사실은 로봇이야 뭐 잘 만들면 기업들이 갖다가 쓰는 거고 그죠? 치킨도 구워내고 예. 그런 거잖아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UAM 관련주가 뭐냐 이게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도 원인인 것 같아요. 로봇도 사실 처음에 상장 몇 개 안 됐을 때는 테마 형성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기업들이 상장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UAM 관련주 하면 눈에 딱 기억나는 건 기억 속에 베셀밖에 없어요. 베셀 그 자회사가 뭐 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근데 뭐 예를 들면 UAM 한다고 현대차가 급등하고 SK텔레콤이 막 급등하고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UAM 사업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기업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근데 UAM 관련된 어떤 테마가 네.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부각될 때는 드론 관련주의 어떤 흐름들, 네. 뭐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예, 뭐 예. 베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폭이 좀 굉장히 좀 컸어요. 그런데 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어떤 기술들이 물론 드론과 수직 이착륙기의 메커니즘은 동일하지만 이게 보다 이 양상 관점에서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로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성형 로봇의 끝판왕은 인간형 로봇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 구현되고 있는 로봇의 기술과 완성형 이 로봇의 어떤 차이점은 각각의 소요된 부품의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드론의 경우에도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수직 이착륙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술 고도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과 영국, 유럽들이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술 하에서는 지금 하나 그룹이 굉장히 좀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UAM 사업 관점에서 뭐 수직 이착륙기냐, 도심 항공이냐, 뭐 통신 관제 제어냐, ICT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어떤 이 산업 하에서도 이 파생되는 섹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수직 이착륙기 관점에서 아니면 전체 도심공항 모빌리티라는 사업 관점에서는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하나그룹, SK텔레콤, 롯데그룹 이렇게 네 가지 어떤 이 지주사들의 어떤 흐름들도 우리가 좀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 최근에는 뭐 대한항공과 인천국제공항 컨소시엄으로 좀 구성된 바가 있었고요. 네. 현대차와 KT 컨소시엄 그리고 KUAM 드림팀, UAM 퓨처팀 롯데, 대우건설, 뭐 제주항공 컨소시엄 계속 파생되는 컨소시엄들이 좀 많다는 것은 수직 이착륙기 이 도입 이후에 이걸 활용하거나 뭐 시험 서비스가 아닌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운항사가 있을 것이고요. 도심 항공을 운영하는 이 항공 운용사. 자,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파이들이 계속 이제 파생되고 있는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리 스타디를 해놔야 됩니다. 사실은 뭐 UAM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최근 뭐 1, 2개월, 2, 3, 4월, 2, 3개월 사이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터디가 돼 있어야 그 어떤 흐름이고 어떤 기업들이 관련이 있는지 알아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로봇도 그런 것처럼 대기업들이 보면 현대차 그룹 앞서 그다음에 한화그룹, 뭐 롯데도 있고요. 통신사들이 있는데요. 네. 혹시 그 가운데 좀 탑픽 종목을 좀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아직 우리가 체감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네.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2025년도 이상 최소한 한 2028년도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도 이 정식 서비스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는데 네. 이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항공을 운영하는 회사, 에어택시를 운영하는 운영사, 통신을 관제하는 통신사 이런 파이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본다면 저는 에어택시 즉 수직 이착륙기에 관련 모멘텀을 부각할 수 있는 회사. 저는 하나 시스템을 픽해봤습니다. 네. 이 회사는 항공 장비 센서 그리고 수상함과 잠수함의 해양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이 관점에서 이 회사가 무슨 수직 이착륙기가 무슨 연관성이 좀 있을까라고 판단해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오버 에어와 현재 수직 이착륙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고 2025년도에 수직 이착륙기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시범 운항 이후에는 2027년도까지 인증 절차를 통해서 2028년도에는 국내
첫 수직 이착륙기 도입을 한화 시스템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이 회사 또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통신 관제 분야인데요. 초소형 위성 관측 시스템 ICT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측 분야에서도 UAM과 상당한 어떤 밀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까지는 방산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선도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분명 확신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UAM 관련해서 혹은 얘기 나올 때 드론주야 혹은 뭐 자회사가 이거 해서 그냥 급등하는 거는 사실 좀 단기 테마성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메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도 하고 시너지를 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그렇습니다. 점에서 보면 하나그룹은 방산의 진심이다. 하나 뭐 에어로 시스템도 그렇고 하나 시스템도 보니까 방산이 70%고요 비중이 ICT가 30%입니다, 그죠? 이게 다 지금 UAM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통신이나 뭐 이런 것들 관제 ICT 관련해서 한화 시스템을 항공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의 관심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2025년쯤에 사업한다 그러는데 올해 지금 23년, 24년, 25년. 근데 말씀하신 거 보면 2025년에 타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네? 우선 시험 운항 이후에 근데 네.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것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완성형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닌데 주가는 네. 이미 그렇죠. 뭐 5배 이상 지금 6배, 7배 이상까지 급등을 했던 이력들 보면 네. 기대감을 선반영한다. 회사의 외형 가치와 밸류에이션 확장 가치를 우리가 선반영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화 시스템 지금 주가 추이도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을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UAM 얘기했습니다. 또 말씀해 뭐 여러 종목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핵심적인 것과 관전 포인트 또 종목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오실 때 한번 체크도 해주시고 또 다른 내용으로 좋은 내용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변영인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